상상해보세요. 작은 나라 하나의 수도에 있는 궁궐 부지 가격이 미국 서부 전체주를 매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택시를 잡으려면 만엔짜리 지폐를 흔들어야 했고, 신입사원들은 채용 면접만 보러 가도 몇십만 원의 교통비를 받았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하나가 아파트 한 채 값을 훌쩍 넘었죠. 이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던 시절, 사람들은 돈이 영원히 불어날 거라 믿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극적인 흥망성쇠를 겪은 일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뒤 일본은 말 그대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3월에 있었던 도쿄 대공습만 해도 단 2시간 동안 1,700톤의 폭탄이 쏟아졌고 8만 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전쟁에서 패한 뒤 일본을 점령한 메가더 장군은 처음엔 매우 강경했습니다. 다시는 일본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죠. 평화헌법을 만들게 했고 전쟁에 협력했던 대기업들의 재산을 몰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정세가 급변합니다. 소련과 미국이 중심이 된 냉전 체제가 시작된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퍼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일본이 필요해진 거죠. 적이 친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군은 일본을 군사물자 공급기지로 활용했고 일본 기업들은 엄청난 주문을 받게 됩니다. 한국전쟁으로 일본이 벌어들인 돈이 36억 달러였는데 당시 일본 정부 예산이 22억 달러였으니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이 오시죠?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로 완전히 복귀합니다. 놀라운 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국방비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됐다는 점입니다. 이 돈으로 일본은 철강, 조선 같은 핵심 산업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더욱 파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자국의 반도체 기술 특허를 일본에 공개한 거예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공산주의 확산을 막는 게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20년 동안 일본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GDP가 무려 440% 넘게 늘어났어요. 도요타, 혼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브랜드들이 전 세계 가정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한때 저렴한 짝퉁의 대명사였던 메이드 인 재팬이 이제는 최고 품질의 상징이 된 겁니다. 1964년에는 세계 최초로 시속 210km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를 만들어냈고 같은 해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며 전 세계에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968년 드디어 일본은 세계 경제 규모 2위 국가가 됩니다. 1970년대 미국 언론에는 미국 국기에 메이드 인 재팬 딱지가 붙은 풍자 만화가 실렸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상황을 비꼬는 거였죠. 1960년 소니가 내놓은 세계 첫 휴대용 TV는 몇 달 만에 420만 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1979년 손바닥만한 워크맨은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죠. 1980년대 들어서자 세계 10대 은행 중 8개가 일본 은행이었고 이들의 자산 규모는 2조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을 가장 긴장시킨 건 자동차였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기름값이 치솟자 연비 좋은 일본 소형차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1980년 일본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 됩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고 거리에서 일본 차를 망치로 부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내부 정책만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미국은 1985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진 5개국이 모여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기로 합의한 거예요. 미국은 일본 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국 산업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고 일본도 강한 화폐가
국가 위신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엔화가 예상보다 훨씬 급격하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플라자 합의 후 2년 만에 엔화는 달러 대비 거의 2배 강해졌어요. 1987년 2월에는 1달러가 152엔까지 떨어졌죠.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해외에서 갑자기 가격이 2배가 된 셈입니다. 일본 당국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춥니다. 1985년 5%이던 기준금리가 1987년에는 2.5%까지 다시 2%까지 떨어졌어요. 기업들이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설비에 투자하고 사람들도 더 많이 소비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죠. 1987년에는 루브르 합의라는 게 또 나옵니다. 일본 내수 시장을 더 키우라는 압박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땅이었죠.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사람들은 제조업 대신 땅에 눈을 돌렸습니다. 은행에서 2에서 3% 이자로 돈을 빌려 땅을 사면 땅값이 조금만 올라도 쉽게 이익을 남길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엔 대기업과 부유층이 시작했지만 곧 일반인들도 뛰어들었습니다. 시골의 농부들까지 자기 논밭을 담보로 돈을 빌려 도쿄 땅을 샀어요. 모두가 땅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은행들은 이 열풍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시장 가격 1억 원짜리 집에 대해 1억 2천만 원을 대출해주는 시기였어요. 앞으로 오를 가격까지 미리 인정해준 거죠.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사고 새로 산 땅을 담보로 또 대출받아 계속 불려가는 투기가 만연했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4년 사이 도쿄의 땅값은 무려 240% 넘게 올랐습니다. 작은 빌딩 하나가 수백억 원에 거래됐고 주차장 한 칸이 아파트 한 채보다 비쌌어요. 도쿄 긴자의 메이지 빌딩은 1991년 평당 약 12억 원을 넘어섰고 세타가야의 한 아파트는 1987년 1억 엔에서 4년 뒤 3억 3천만 엔으로 뛰었습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땅값이 오르자 주식시장도 함께 뜨거워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재미있는 회계 방법을 썼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땅의 가치가 오른 만큼을 수익에 반영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팔지 않아도 장부상으로는 돈을 번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니케이 지수는 6,200선에서 38,000선까지 250% 넘게 올랐습니다. 1989년에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뉴욕 증권거래소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 세계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 중 무려 14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이 시기에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대기업 CEO들 사이에서 골프 클럽 회원권 사는 게 유행이었는데 한 클럽의 회원권이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억 원에 거래됐어요. 이런 회원권을 사고 파는 시장의 전체 규모가 2천억 달러로 당시 대만의 GDP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청년 한 명당 일자리가 1.5개씩 있는 상황이 됐고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입사 전에 하와이 여행을 보내주고 면접만 봐도 교통비 명목으로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줬어요. 면접 온 사람들을 고급 술집에 데려가 비싼 술을 사주며 설득하는 회사들도 나타났죠. 흥미롭게도 야쿠자라고 불리는 조직폭력배들도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한 두목은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 부동산 회사를 차렸고 1,700억 엔을 증시에 투자해서 1987년 한 해에만 120억 엔의 수익을 냈어요. 법황 여제 사기 사건도 유명합니다. 술집을 운영하던 여자가 그 가게를 담보로 여러 은행에서 무려 3조 원을 빌렸어요. 가게에 있는 두꺼비 석상에 기도하면서 어느 주식에 투자할지 결정했다고 하는데 거품이 꺼지면서 체포됐지만 당시 상황이 얼마나 무질서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쓴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쇼핑을 시작했죠. 미쓰비시는 뉴욕의 록펠러 센터를 샀고 소니는 할리우드의 컬럼비아 영화사를 인수했습니다. 미국 대표 영화사가 일본 소유가 되자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호텔과 콘도의 60,
2%가 일본인 소유가 됐습니다. 진주만 공습을 당했던 하와이가 이제 일본인 땅이 되니 미국인들의 감정이 좋을 리 없었죠. 일본이 미국 국채의 70% 넘게 보유할 정도로 미국 경제를 일본이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부자들은 세계 각지의 유명 미술품들을 사들였습니다.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은 야스다 보험이 3억 990만 달러에 샀는데 다른 고흐 작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일본 큰손들 때문에 당시 미술품 가격이 20배나 폭등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본인들의 소비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명품 브랜드 고객의 73% 정도가 일본인이었고 루이비통 가방은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 달만 하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호황 뒤에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은행은 창구지도라는 정책을 통해 은행들에게 더 많은 돈을 빌려주라고 압박했습니다. 대출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했어요.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라 별다른 심사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땅 담보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대출받을 수 있었어요. 도시 후카이라는 일본 은행 간부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은행들에게 대출을 늘리라고 계속 압박했습니다. 생산적인 투자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일단 돈이 시장에 풀리면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989년이 되자 상황은 정말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전체의 민간 토지 자산 가치가 1969년 14조 엔에서 2000조 엔으로 무려 145배 넘게 뛰었어요. 이 정도면 거품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일본 당국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땅 관련 대출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고 금리도 2.6%에서 4.25%로 올렸어요. 1990년에는 6%까지 올렸죠.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비싸지자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땅을 사려던 사람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고 이미 빚을 진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땅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죠. 1989년 12월 주가가 정점을 찍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새해 첫날부터 주식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위험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팔자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후 2년 반 동안 주가는 63%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락이었어요. 주식시장 폭락의 여파는 즉시 땅으로 번졌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땅까지 팔기 시작했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은행 담보의 가치도 떨어졌고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아야 했고 그럼 가격은 더욱 떨어졌어요.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게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어요. 1990년 12월까지 일본에서 사라진 자산 가치는 미국 달러로 2조 3천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년 GDP가 2,50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한 셈입니다. 사람들은 급히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쏟아져 나오는 매물로 인해 가격은 계속 떨어졌어요. 문제는 땅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은행들의 부실 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고 수많은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였던 일본 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땅 투기에 뛰어들었던 건설회사들은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1991년 창구지도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은행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이만큼 대출해라고 지시해주던 시스템이 사라진 거예요. 은행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미 부실 대출을 너무 많이 안고 있었죠.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같은 일본의 거대 기업 그룹들, 이들은 은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자, 건설, 보험 등 수십 개의 계열사가 하나로 연결된 구조였는데요. 이런 그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주력 은행들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실 채권 규모가 19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고
1990년부터 1996년까지 금융기관 16곳이 도산했습니다. 거품 붕괴 이후 은행들에 대한 복수 심리 때문인지 은행원 살해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어요. 가장 유력한 설은 야쿠자 조직의 소행이라는 것이었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 부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줄 정도였어요. 은행 대상 테러가 1992년부터 약 19건에 달했고 은행들의 부실 채권은 나중에 약 800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5년 2월 17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다시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고베에서 규모 7.3의 한신 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단 20초 만에 도로와 건물이 순식간에 파괴됐고 6,434명이 사망하고 43,79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고베는 1980년대 말 세계 5위의 국제항구였습니다. 연간 교역량이 60조 원에 달하는 일본 4대 무역항 중 하나였는데 지진으로 항만시설 대부분이 파괴됐죠. 지진으로 도산한 기업이 한 달 반 동안 22곳이었고 1997년 말까지 3년간 약 394건이 기업 도산이 있었습니다.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외국에서 달러가 들어오면서 엔화가 다시 비싸졌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본 경제에서 수출마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어요. 일본 은행은 금리를 0.5%까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췄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기업들도 거품 시절에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했는데 빌린 돈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금리를 아무리 낮춰줘도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업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오면 빚 갚는데 급급해서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투자를 할 수가 없었어요. 1997년에는 아시아 외환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홍콩 증시 폭락과 동남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도 다시 흔들렸어요. 일본 4대 증권사 중 하나인 야마이치 증권이 폐업을 결정했고 홋카이도 다쿠쇼쿠 은행도 무너졌습니다. 일본에서 전국 규모의 은행이 무너진 건 사상 처음이었어요. 은행들은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니까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또다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이 완전히 망해버리면 아예 돈을 못 받으니까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기업들에게 계속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실 채권 규모는 계속 커져만 갔고 견디지 못한 금융기관들이 1998년과 1999년 두 해에만 89개가 무너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게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사이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새로운 IT 기업들이 크고 있었어요. 소니는 삼성과 LG의 시장을 빼앗기면서 TV 부문에서 계속 적자만 냈습니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를 일본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10년보다 훨씬 길었어요. 이 기간 동안 21만 2천 개의 기업이 파산을 선언했고 500만 명이 넘는 일본인이 실직했습니다. 1998년에는 도산한 회사가 19,171개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고 개인 파산 건수도 전후 처음으로 10만 건을 돌파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20대에서 40대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이 자살이었다는 점입니다. 자살률이 1997년 2만 4천여 명에서 1998년 3만 2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82% 넘게 폭락했는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198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한때 화려한 고층 빌딩을 짓던 건설업자들은 길거리로 나앉았고 비싼 예술품을 사들였던 대기업들은 모든 걸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록펠러 센터는 결국 1995년 다시 미국으로 되팔려야 했고 해외에서 사들인 많은 자산들이 헐값에 매각되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어요. 1989년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30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요타 한 곳만 상위 50위 안에 남아 있어요. 해가 지지 않을 것 같던 일본의 번영은 하루아침에 긴 그림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일본 경제의 붕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체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까지 바꿔놓았어요.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가족 같은 분위기였고 한번 입사하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주택부터 건강관리, 은퇴 후 생활까지 모든 걸 책임졌죠. 경제가 무너지자 이런 시스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마치다 같은 대기업조차 서구의 경영진을 불러들여야 했어요. 포드가 마치다를 인수한 후 전체 직원 중 2만 6천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해고했습니다. 평생 고용이라는 일본 기업 문화의 상징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거품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났습니다. 백엔숲이 생겼고 유니클로가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게 유니클로의 콘셉트였거든요.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젊은 세대였습니다. 아시아 문화에서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으며 자랍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한 인생 코스로 여겨졌죠. 갑자기 이런 미래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취업할 곳이 없고 취업을 해도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기존의 인생 설계가 모두 무의미해진 거죠. 이런 절망감 때문에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사회에서 완전히 철수해서 집 안, 특히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사히로라는 가명의 한 아버지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이 10대의 방에 들어간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 안 가겠다고 하더니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됐어요.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는 이런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63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이 1990년대 경제 붕괴 시기에 사회와 단절됐고 지금은 나이 든 부모와 함께 살고 있어요. 2001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 없다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구조개혁에 나섰습니다. 우정 민영화를 통해 우체국을 민영화하고 부실 채권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했으며 죽어가는 기업에 더 이상 대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일본은행은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를 시작해서 무제한으로 시중은행에 돈을 공급했습니다. 시중은행에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빌려서 써달라는 거였죠. 당시 일본에서는 터널 끝에 빛이 보인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적인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불황에 빠지자 미국, 영국, 유로존에서도 일본의 양적 완화를 따라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는데 정작 일본은 추가 양적 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 엔화 가치가 다시 급등했고 토요타는 미국에서 리콜 사태까지 겹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소니는 2011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2011년에는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동반되면서 하루아침에 마을 전체가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고 후쿠시마 원전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했어요. 지진으로 전력시설, 철도, 도로 등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물류와 운송에 차질을 빚게 됐고 도시바, 소니, 파나소닉 같은 주요 전자회사들의 생산 라인도 멈췄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은 늘어났고 국가 부채 비율도 OECD 34개국 중 1위가 됐어요. 이때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나선 사람이 바로 아베 신조 전 총리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서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발표했어요.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로 GDP 성장률 2%와 물가 상승률 2%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5배 이상 더 강력한 양적 완화를 한 거죠.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취업률도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이익도 개선됐으며 인플레이션도 발생했어요. 일본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을 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고작 1.14%에 불과했어요. 2000년대 들어서도 1% 수준을 겨우 유지했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입니다.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이 65세 이상이고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2023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75만 8천 명으로 전년보다 5.1% 줄었습니다. 일본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이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생활비는 비싸고 근무 시간은 길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으니 가족을 꾸리는 게 두렵다는 겁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젊은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2012년 정도부터는 인구 자체가 줄기 시작했어요. 소비자는 줄어들고 노동력도 부족해지고 사회복지 비용은 늘어나니까 경제 성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세계 4위의 경제 대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록 1980년대의 영광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제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전자산업은 삼성과 LG에게 시장을 내주었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TSMC와 삼성에게 밀려났습니다. 자동차 산업만이 도요타를 중심으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에서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에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과 일부 소재 부품 분야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과 한국 등 후발 주자들의 추격이 거세고 미국의 기술 혁신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일본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경제 거품 사건은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강한 경제라도 무분별한 통화 정책과 자산 가격 급등은 결국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1990년, 91년 거품이 붕괴되고 2008년 리먼 사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까지 일본은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일본은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고용을 안정시킬 것인가? 어떻게 임금을 올릴 것인가? 왜 출산율이 이토록 떨어졌는가? 일본이 고민한 이 문제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10년, 20년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땅 시장의 과열과 금융 시스템의 위험 관리는 모든 국가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경제정책 결정자들에게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 땅 거품이나 주식시장의 급등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일본의 사례가 경고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어제가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경제의 균형은 마치 봄날의 벚꽃처럼 아름답지만 연약합니다.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어도 한순간에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